여자가 있을 곳은 바로 저 악어 아가리 속이야. 타락한 장교들의 야만적인 환호성 속에서 잔혹한 부대장 조태식 소령이 비열하게 웃으며 외쳤다. 그는 자신의 말에 힘을 싣듯 갓 부임한 신임, 소위의 등을 망설임 없이 힘껏 밀어버렸다.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약자를 보호하려 했던 용감한 행동의 대가는 굶주린 악어떼의 먹이가 되는 것이었다. 풍덩. 흙탕물이 튀어오르며 가녀린 몸이 순식간에 악어들의 뱃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조태식은 결코 알지 못했다. 그가 방금 밀어넣은 것은 단순히 한 명의 여군 장교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그 잔혹한 손짓은 대한민국 군서열일 2위를 다투는 그녀의 부모에게 지옥의 문을 여는 비밀 긴급 호출 신호를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끔찍하고 무자비한 복수의 서막. 한오만한 제국의 멸망은 바로 지금 시작되었다. 먼지를 풀풀 날리는 비포장도로의 끝, 흑철대, 헥트대라는 살벌한 이름이 새겨진 낡은 위병소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입처럼 방문객을 맞았다. 끼익 하고 녹슨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군용 지프 한 대가 부대 안으로 들어섰다. 차가 연병장 한가운데 멈춰서자 안에서 한 명의 장교가 내렸다. 갓 임관한 듯 빳빳하게 각이 잡힌 전투복, 그리고 그 전투복만큼이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 길게 묶어 올린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희고 고운 얼굴은 이 삭막하고 거친 군부대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만큼은 예외였다. 총기, 총해와 지성이 함께 서려 있는 그 깊고 고요한 눈동자는 그녀가 결코 평범한 여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야전지 관의 꿈을 안고 이곳 흑철대에 막 부임한 신임 소위였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녀는 운전병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 곧장 행정반 건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절도가 있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주변에서 훈련 중이던 병사들의 시선이 흘깃 그녀를 향했다가 이내겁에 질린 듯 황급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는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기 직전에 숨막히는 고요함.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곳이 정상적인 부대가 아님을 직감했다. 충성. 소위 한서연 금일부로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행정반 안 기름진 얼굴의 주임원사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지못해 경례를 받았다. 그의 눈에는 신임 장교에 대한 존중 대신 웬 계집애가 여길 다 왔나 하는 노골적인 귀찮음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그래. 얘기는 들었어. 방은 저쪽 막사 끝에 배정해 놨으니 짐 풀고 쉬도록. 앞으로 힘들 거야. 특히 여자 몸으로는. 그는 대놓고 그녀를 무시했다.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표정 변화 없이 오히려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주임원사님, 혹시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대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자라고 해서 혹은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해서 어떤 특별 대우도 원치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저 역시 그냥 똑같은 군인일 뿐입니다. 그녀의 겸손하고 당찬 태도에 주임원사는 잠시 말이 막힌 듯했다. 하지만 이내 콧방귀를 끼며 중얼거렸다. 패기 한번 대단하네. 그 패기가 며칠이나 가나 한번 보자고. 그는 행정병 하나를 불러 그녀의 막사를 안내해 주라고 시켰다. 막사로 향하는 길, 서연은 부대의 풍경을 눈에 담으며 이곳의 기이한 분위기의 실체를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군인 특유의 활기나 자부심 대신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감과 공포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는 법이 없었고 간부들의 눈치를 보며 그림자처럼 움직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 그곳에는 상식적으로 군부대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 거대한 인공 호수. 하지만 그것은 맑고 푸른 호수가 아니었다. 물은 온갖 부유물이 떠다니는 역겨운 녹색 빛을 띠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무엇이 사는지 모를 음산하고
불길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 호수를 둘러싼 울타리였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낡고 허술한 철조망 몇 개가 전부였다. 저것은 무언가를 가두기 위한 울타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빠뜨리기 위한 장치처럼 보였다. 서연의 등줄기를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다. 그녀는 옆에서 길을 안내하던 행정병에게 물었다. 저 호수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녀의 질문에 행정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식은땀을 닦으며 마치 금기된 단어를 말하듯 목소리를 낮춰 더듬거렸다. 저것은 대대장님의 특별 훈련장입니다. 늪지 생존 훈련을 위한. 그의 목소리는 설득력이 전혀 없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이 다시 캐묻기도 전에 그는 저도 모르게 진실을 내뱉고 말았다. 소문에는 대대장님께서 저 안에 악어를 키우신다고. 악어. 그 단어가 서연의 뇌리에 밝혔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이 부대를 감싸던 공포의 실체, 병사들의 얼굴에 서려 있던 그늘의 이유. 저것은 훈련장이 아니었다. 저것은 이 부대를 지배하는 폭군의 잔혹한 처형장이자 왕좌였던 것이다. 아주 눈썰미 좋은 신임이 왔군. 그래, 맞아. 저건 내 악어들이다. 뭐, 문제 있나?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과 행정병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본 곳. 그곳에는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를 산처럼 거대한 체구의 사내가 서 있었다. 그의 전투복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그에게서는 군인의 기품 대신 야생의 포식자가 내뿜는 잔인한 기세가 느껴졌다. 그의 눈은 마치 파충류처럼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흑철 대대의 왕, 조태식 소령이었다. 행정병은 거의 기절할 듯한 표정으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대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조태식은 행정병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마치 고깃덩어리를 감정하듯 훑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함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새로운 장난감에 대한 뒤틀린 호기심이 번뜩이고 있었다.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 나셨다고 들었는데 생긴 건 꼭 화초처럼 곱상하게 생겼군. 그는 대놓고 그녀의 외모를 평가하며 비웃었다. 서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정식으로 그에게 경례를 붙였다. 소위 한서연, 금일부로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대대장님, 그녀의 당당한 태도가 그의 심기를 건드린 듯 조태식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여기는 네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연필이나 굴리던 사관학교가 아니야, 소위. 여긴 전쟁터고 약한 놈은 살아남지 못해. 특히 계집은 더더욱. 그는 계집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노골적으로 그녀를 모욕했다.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내 부대에서는 내 규칙을 따라야 할 거다. 내 심기를 거스르는 놈들은 저 악어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뿐이거든. 알겠나?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 새로 들어온 이방인에게 이곳의 생존 법칙을 잔인하게 알려주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고요한 눈으로 그를 마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반항의 외침보다도 더 강하게 조태식의 자존심을 긁었다. 대답, 예, 알겠습니다. 대대장님. 그제야 만족한 듯 조태식은 코웃음을 치며 몸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순찰하는 왕처럼 거만한 걸음걸이로 사라졌다. 그가 떠나자 행정병은 거의 탈진한 듯 주저앉을 뻔했다. 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악어들이 살고 있다는 녹색 호수를 그리고 조태식이 사라진 방향을 번갈아 보았다. 이제 그녀는 확신했다. 자신이 발을 들인 이곳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 지옥의 왕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녀의 첫 번째 임무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고요한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흑철대 연병장에는 비상소집을 알리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에서 막 깨어난 병사들이 허둥지둥 전투복을 챙겨 입고 연병장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어젯밤에 그 오만한 포식자 조태식 소령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전대대원, 주목. 그의 목소리가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다.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아주 귀한 몸이시지. 한서연 소위. 그가 서연의 이름을 부르자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장교들 대열의 맨 끝에 서 있는 그녀에게로 쏠렸다. 서연은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책상머리에서 공부만 하던 우리 수석, 소위 나리께서 과연 우리 흑철대의 강도 높은 훈련을 버텨낼 수 있을지 내가 아주 궁금해졌어.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한서연 소위를 위한 환영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환영훈련.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병사들은 물론이고 다른 간부들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하게 떠올랐다. 조태식의 특별훈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훈련의 탈을 쓴 합법적인 고문이자 공개적인 망신주기였다. 오늘의 훈련은 완전 군장 산악후보. 코스는 부대 뒤편에 독사 능선이다. 왕복 20km, 제한 시간은 3시간. 단 한 명이라도 낙오하거나 제한 시간을 넘길 시에는 전 대대원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뺑뺑이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독사 능선. 그 이름만으로도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경사가 가파르고 길이 험하기로 악명 높아 웬만한 특전사 대원들도 혀를 내두르는 최악의 코스였다. 평소에도 완주하기 힘든 그곳을 3시간 안에 주파하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이었다. 하지만 조태식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앞으로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인 한서연, 소위는 특별 대우를 해줘야겠지. 다른 대원들은 통상 규정대로 20kg 군장을 착용하지만 한소위는 특별히 30kg 군장을 착용하도록. 사관학교 수석 정도 되려면 체력도 남달라야 하지 않겠어? 안 그런가? 소위. 그의 말에 연병장 전체가 술렁였다. 30kg. 성인 남성 군인도 메고 걷기조차 힘든 무게. 그 무게를 메고 독사능선을 3시간 안에 주파하라는 것은 명백한 살인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는 그녀가 당연히 실패하고 모두의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고 계집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전 대대원 앞에서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모두가 서연이 반발하거나 최소한 부당함을 호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고요했다. 알겠습니다. 대대장님.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너무나도 담담한 수락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분노 대신 오히려 알 수 없는 투지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묵묵히 다른 병사들이 건네주는 30kg짜리 군장을 받아 어깨에 맸다. 그녀의 가녀린 몸이 순간적으로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곧바로 중심을 잡고 허리를 꿋꿋하게 폈다. 조태식은 그녀의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기분 나쁘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었다. 그래, 어디까지 버티나 한번 보자. 전대원, 출발. 출발 신호와 함께 수백 명의 병사들이 독사 능선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서연 역시 그들 틈에 섞여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30kg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다. 어깨를 짓누르는 고통과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한 심장.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체력 시험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저 오만한 폭군에게 자신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첫 번째 전투.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단련시켰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올렸다. 합참의장인 아버지는 그녀에게 강철 같은 정신력을, 특전사령관인 어머니는 그녀에게 지치지 않는 체력과 생존 기술을 가르쳤다. 그녀는 평범한 신임 소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강의 두 군인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비밀 병기였다. 호흡을 조절해라. 보폭은 일정하게, 절대 오버페이스는 안 된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뒤처지는 듯 했지만 가파른 오르막길이 시작되자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다. 체력이 먼저 고갈된 병사들이 하나둘씩 옆으로 쓰러지며 낙오하기 시작했다. 평소 체력에 자신 있던 다른 남성 장교들조차 혀를 빼문 채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기계처럼 일정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다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한 명 자신을 앞서갔던 사람들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그녀를 지나쳐가는 다른 병사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저 가녀린 몸에서 저런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지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반환점을 돌았을 때 그녀는 이미 선두그룹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내리막길이 시작되자 그녀의 진가가 드러났다. 그녀는 단순히 달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의 산을 미끄러져 내려오듯 최단 코스를 찾아내며 폭발적인 속도를 냈다. 결승선에서 시간을 재고 있던 조태식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당연히 서연이 가장 먼저 낙오하거나 울면서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예상은 처참하게 빗나가고 있었다. 마침내 저 멀리 능선 끝에서 한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다. 선두였다. 누구야? 저렇게 빠른 놈이 있었어. 조태식이 눈을 가늘게 뜨고 그 형체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가장 먼저 결승선을 향해 다가오는 그 사람은 남성 군인이 아니었다. 긴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온몸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조금도 지친 기색 없이 강철 같은 의지로 달려오는 사람. 바로 한서연이었다. 저 계집애가? 조태식의 입에서 경악의 신음이 터져 나왔다. 서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속도를 높였다. 그리고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녀가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옆에 있던 의무병이 그녀의 기록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외쳤다. 2시간 15분. 신기록입니다. 흑철대 창설 이래 최고 기록입니다. 연병장 전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병사들이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기적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30kg의 군장을 메고 지옥의 코스를 부대 신기록으로 주파했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다. 서연은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허리를 꼿꼿이 편 채 조태식의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경례를 붙였다. 소위 한서연, 훈련 종료를 보고합니다. 대대장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그 순간 조태식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녀의 이 경이적인 결과는 그에게 존경심을 안겨주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자신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 했던 계집애에게 정면으로 한 방 얻어맞은 셈이었다. 전 대대원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에 섬뜩한 사리가 떠올랐다. 이 계집애.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군. 그는 이를 갈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다. 체력 하나는 쓸만하군, 소위. 하지만 전쟁은 체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지.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사악한 경고를 담고 있었다. 첫 번째 전투는 한서연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지옥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폭군의 분노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한서연의 압도적인 승리는 그녀에게 존경이나 인정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병사들은 그녀를 경외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다. 대대장의 분노를 산 그녀의 근처에 있다가는 어떤 불벼락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로 하여금 서연과 보이지 않는 벽을 쌓게 만들었다.
식당에서도, 생활관에서도, 훈련장에서도 그녀는 언제나 혼자였다. 그녀의 그림자는 길고 외로웠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곳에 친구를 사귀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휘관이 되기 위해, 그리고 이 지옥 같은 부대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고립은 오히려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관찰할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목격한 흑철대대의 현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하고 잔혹했다. 이곳은 군대가 아니었다. 조태식이라는 이름의 잔혹한 폭군이 지배하는 거대한 폭력의 왕국이었다. 그의 통치 방식은 단순했다. 바로 공포. 그는 아주 사소한 실수를 빌미로 병사들에게 비인간적인 체벌을 가했다. 그의 기분을 거스르는 자는 누구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철저하게 짓밟았다. 구타와 폭언은 일상이었고 병사들의 인격은 매일같이 산산조각 났다. 어느 무더운 오후, 사격 훈련 중 갓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 하나가 긴장한 나머지 총기 부품 하나를 흙바닥에 떨어뜨렸다. 아주 사소한 실수였다. 하지만 그 광경을 목격한 조태식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신병에게 다가갔다. 이름이 이병 김민준. 김민준 이병, 정신 상태가 아주 글러먹었군. 전쟁터에서 총을 떨어뜨리는 놈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나? 죄송합니다. 죄송? 죄송하다고 하면 군기강이 바로 서나. 조태식은 그를 비웃으며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악어 호수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버리다. 지금 당장 저 호수를 군장 맨 채로 10바퀴 뛰어. 실시. 악어 호수. 그 단어에 김민준 이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단순히 연병장을 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심리적인 고문이었다. 그는 울먹이며 군장을 맨 채 그 불길한 호숫가를 달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땡볕 아래 무거운 군장을 맨 신병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달렸다. 그의 시선은 연신 녹색의 흙탕물 속을 향했다. 물속에서 꿈틀거리는 거대한 그림자들이 그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3바퀴, 4바퀴,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걸음은 눈에 띄게 느려졌고 호흡은 거칠어졌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명백한 탈수와 일사병 초기 증세였다. 하지만 조태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즐기고 있었다. 다른 간부들은 감히 그를 말릴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외면할 뿐이었다. 이대로 두면 저 병사는 죽을 수도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조태식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앞에 멈춰서 각 잡힌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대대장님. 조태식은 자신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받은 것이 불쾌하다는 듯 짜증 섞인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뭐야? 김민준 이병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일사병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즉시 훈련을 중지시키고 의무대로 후송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조태식은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코웃음을 쳤다. 규정? 소위 네가 아직 뭘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 부대에서는 내 말이 곧 규정이야. 저 정도 정신력으로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다는 거지? 저건 체력 훈련이 아니라 정신력 강화 훈련이다. 하지만 저러다 인명사고라도 발생하면 사고? 조태식의 눈이 번뜩였다. 그럼 그 책임은 저 병사를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한 분대장과 소대장에게 돌아가겠지. 안 그런가? 그것은 교묘한 협박이었다. 네가 계속 나설 경우 너와 네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겠다는.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 책임 역시 최종적으로는 부대 지휘관이신 대대장님께 돌아갑니다. 저는 제 부하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그 고요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 앞에서 조태식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는 이를 갈았다. 저 계집애의 눈빛이 그를 미치도록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결국 재수없는 년이라고 작게 욕설을 뱉으며 쓰러지기 직전인 김민준 이병을 향해 손짓했다.
야, 김민준, 이리 와. 김희병이 비틀거리며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조태식은 그의 턱을 거칠게 잡아올리며 말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네 소대장 나리께서 널 위해 빌어주셔서 오늘은 특별히 용서해주겠다. 당장 의무대로 꺼져. 그는 마치 자비를 베푸는 왕처럼 행동했다. 그리고는 서연을 향해 이번 한 번뿐이다라는 경고의 눈빛을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서연의 첫 번째 개입은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한 명의 병사를 구해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녀를 조태식의 눈에 밝힌 가시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며칠 후 두 번째 사건이 터졌다. 이번에는 무기고 정비 시간이었다. 한 상병이 정비를 마치고 K 소총을 총기 거치대에 넣다가 실수로 개머리판을 바닥에 살짝 쿵 하고 찧었다. 그 순간 마침 무기고를 순찰하던 조태식의 매서운 눈이 그를 향했다. 이 새끼가. 그는 성큼 상병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쳤다. 퍽. 무기고 전체에 살이 터지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상병의 얼굴이 그대로 돌아가며 입술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내 놈 목숨보다 소중한 총을 그따위로 다뤄? 군기가 빠져도 단단히 빠졌구나. 그것은 명백한 폭행이었다. 주변의 모든 병사들이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 얼어붙은 공기를 깨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대장님,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총기 수입포를 닦다가 그 광경을 똑똑히 목격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태식에게로 걸어왔다. 지금 하신 행동은 명백한 군형법 위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무기고 안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또렷했다.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금지 조항에 따르면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하를 폭행하는 것은 지휘관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가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 순간 조키고의 시간은 멈췄다. 조태식의 얼굴이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이 계집애가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법조항까지 들먹이며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 그의 왕국 전체를 뒤흔드는 명백한 반역이었다. 그의 온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당장이라도 서연의 뺨을 후려치고 싶었지만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그녀가 법을 들먹인 이상 여기서 그녀를 폭행하는 것은 스스로 범죄자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터였다. 그는 대신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아주 똑똑하군. 소희. 책에서 배운 건 많아서 좋겠어. 그는 그녀의 어깨를 일부러 강하게 툭 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명심해. 책 속에 적힌 죽은 글자들이 널 지켜주지는 못할 테니. 그날 이후 조태식은 더 이상 서연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하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폭풍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그의 그 고요함 속에는 그녀를 향한 걷잡을 수 없는 증오와 사리가 들끓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가짜는 정의를 외치는 이 계집애를 더 이상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그녀의 그 잘난 원칙과 법이 자신의 잔혹한 현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비참하게 부서져 내리는지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똑똑히 보여줘야만 했다. 그녀를 공개적으로 그리고 아주 잔혹한 방식으로 제거해야만 했다. 그의 시선이 자신만만하게 출렁이는 녹색의 악어 호수를 향했다. 그의 입가에 마침내 악마의 미소가 떠올랐다. 완벽한 무대와 완벽한 시나리오가 그의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있었다. 며칠간의 폭풍전야가 지나고 마침내 조태식의 시간이 왔다. 그날 아침 그는 대대의 모든 장교들을 악어 호숫가로 집합시켰다. 병사들은 멀찍이서 불안한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불길한 예감이 무겁게 감돌았다. 장교들이 집합한 호숫가, 그곳에는 이전에는 없던 기이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호수의 이쪽 편과 저쪽 편을 가로지르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낡은 외줄. 안전장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죽음의 달이었다.
다리 아래 녹색의 흙탕물 속에서는 거대한 악어 10마리가 나른한 듯 몸을 뒤채며 수면 위로 등가죽을 드러내고 있었다. 조태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다가 잔뜩 겁에 질린 장교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전 장교 주목.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도 더욱 들떠 있었다. 마치 재미있는 놀이를 앞둔 어린아이처럼. 오늘 여러분을 위해 아주 특별한 담력 훈련을 준비했다. 보다시피 눈앞에 저 외주를 건너 호수 반대편까지 무사히 건너가는 것이 오늘의 훈련 목표다. 아주 간단하지? 그의 말에 장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러시안 룰렛이었다. 한 발만 헛디뎌도 저 아래 굶주린 악어들의 먹잇감이 될 판이었다. 한 젊은 중위가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대장님. 이런 훈련은 정식 교범에도 없을 뿐더러 안전장비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그의 합리적인 이해 제기에 조태식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위험하다고? 그는 그 중위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속삭였다. 중위, 전쟁터는 이것보다 더 위험해. 네 바로 옆에서 전우의 팔다리가 날아가는 곳이라고. 그런데 고자기까짓 외줄다리 하나 건널 배짱도 없이 어떻게 부하들을 지휘하겠다는 거지? 응? 그는 중위의 어깨를 강하게 툭 치며 말했다. 겁쟁이는 필요 없어. 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군복 벗어. 대신 명령 불복종으로 내 손에 죽기 전에 말이야. 그의 살벌한 협박에 더 이상 아무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닥쳐올 끔찍한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좋아, 그럼 첫 번째 주자부터 시작해볼까? 조태식의 시선이 장교들 사이를 훑었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장교들은 저승사자와 눈이라도 마주친 듯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한 소위에게 멎었다. 너, 그래. 거기 너, 나와. 지목당한 소위는 거의 울상이 된 채 마지못해 앞으로 나섰다. 자, 시범을 보여봐. 우리 흑철대 장교들의 용맹함을. 실시. 소위는 거의 울면서 떨리는 발을 외줄 위에 올려놓았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물속에서 꿈틀거리는 거대한 악어들의 그림자가 그의 온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조태식은 씩 웃으며 다리의 시작점에 묶인 굵은 밧줄을 발로 툭 찼다. 이런, 밧줄이 흔들리네. 그의 악의적인 행동에 외줄이 심하게 출렁거렸다. 다리 위에서 간신히 균형을 잡고 있던 소희가 비명을 질렀다. 으악! 그는 필사적으로 줄을 붙잡았다. 하마터면 떨어질 뻔한 끔찍한 순간이었다. 그 모습을 본 조태식과 그의 충견들은 배를 잡고 웃었다. 하하, 꼴 좀 봐라. 무슨 서커스단의 원숭이 같군. 그들에게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부하들의 공포를 즐기는 잔혹하고 역겨운 유희일 뿐이었다. 소위는 거의 기다시피 하여 간신히 반대편에 도착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바지는 꼴사납게 젖어 있었다. 다음 주자, 조태식의 잔인한 장난은 계속되었다. 그는 장교들이 다리 중간쯤 갔을 때 일부러 밧줄을 흔들거나 돌멩이를 던져 물을 튀겼다. 장교들은 그때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비명을 질렀고 그때마다 조태식의 광적인 웃음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이곳은 완벽한 광기의 무대였다. 마침내 단 한 사람만이 남았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나설 차례로군. 조태식의 시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미동도 없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한서연 소위, 앞으로. 서연은 묵묵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른 장교들처럼 두려움이나 긴장감이 전혀 서려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고요하고 차가웠다. 조태식은 그녀의 그 평온한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겁에 질려 울고 빌고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까. 수석께서는 이런 것도 잘하시겠지? 서연은 그의 조롱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외줄 앞에 섰다. 그리고는 아주 가볍게 마치 평지를 걷는 것처럼 첫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반대편 목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흔들리는 외줄 위에서 그녀의 몸은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견고했다. 그녀의 그런 모습에 조태식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그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밧줄을 발로 강하게 찼다. 외줄이 아까보다 훨씬 더 심하게 요동쳤다. 어이쿠.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자세를 낮춰 무게중심을 잡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그 초인적인 균형 감각에 지켜보던 병사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조태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인정할 수 없었다. 저 계집애가 자신의 완벽한 무대 위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을. 그는 이성을 잃고 더욱 거칠게 밧줄을 흔들어댔다. 그는 그녀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를 때까지 멈출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의 그 평온함은 조태식의 분노의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다리의 반대편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직접 행동에 나섰다. 그는 성큼 다리 위로 직접 걸어 올라갔다. 그리고는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서연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이제 좁은 외줄 위에는 두 사람만이 마주보고 서 있었다.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조태식의 얼굴은 이제 통제 불가능한 분노와 광기로 완전히 뒤틀려 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그의 목소리는 이제 곧 터질 화산처럼 뜨거운 분노를 머금고 있었다. 심판의 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었다. 좁은 외줄 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뼘도 되지 않았다. 아래에서는 거대한 악어들이 마치 피냄새라도 맡은 상어떼처럼 그들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호수 전체를 지배했다. 멀리서 지켜보던 병사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한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조태식의 분노로 일그러진 눈동자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녀의 그 고요함은 마치 거대한 불길 앞에서 미동도 하지 않는 깊은 심연과도 같았다. 그녀의 그 평온함이 조태식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마침내 끊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의 발밑에 있어야 할 미물이 감히 자신을 내려다보는 듯한 그 눈빛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지옥의 악기처럼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내년. 그 눈빛은 뭐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조롱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네가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그래서 뭐 네가 체력 측정에서 신기록을 세웠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다. 그는 통제 불가능한 분노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포효했다. 네가 아주 잘난 줄 아나 보지. 이까짓 외줄 좀 탄다고.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 감히 이 계집애가 내 왕국에서 나 조태식에게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의 고함 소리는 광기에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군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믿는 눈먼 야수일 뿐이었다. 그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섰다. 좁은 외줄이 두 사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위태롭게 출렁였다. 내가 내게 아주 중요한 진실을 하나 가르쳐주지, 소희. 그는 서연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의 입에서는 역겨운 미소와 함께 썩은 내가 풍겨나왔다.
이 세상에는 정해진 순리라는 게 있어.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지배하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것. 그게 바로 자연의 법칙이야. 그런데 너는 그 법칙을 거스르려고 했어. 너는 네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망각하고 감히 남자의 영역을, 나만의 성역을 침범했어. 그는 서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툭 쳤다. 너 같은 년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지휘관의 자리가 아니야. 그는 아래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녹색의 흙탕물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의 눈이 섬뜩한 희열로 번뜩였다. 마침내 그는 이 모든 광기의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여자가 있을 곳은 바로 저 악어 아가리 속이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자신의 온몸에 무게를 실어 두 손으로 서연의 가슴을 힘껏 밀어버렸다. 먹잇감이나 되라고. 악! 서연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저항할 틈도 없이 그 압도적인 힘에 의해 균형을 잃고 말았다. 그녀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감각. 멀리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경악에 찬 비명소리. 그리고 자신을 향해 환호성을 지르는 조태식의 광기 어린 얼굴. 그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그녀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몸은 한 마리 새처럼 무력하게 아래로 추락했다. 풍덩. 거대한 물보라가 튀어오르며 한서연의 모습은 순식간에 녹색의 흙탕물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시간은 멈췄다. 모든 병사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그들의 지휘관이 그들의 동료 장교를 악어 속으로 밀어 넣어버렸다. 이것은 훈련도 체벌도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경악과 공포는 곧이어 터져나온 조태식의 광적인 웃음소리에 묻혀버렸다. 봤나? 이것이 바로 내게 도전한 자의 최후다. 저 계집애가 어떻게 악어밥이 되는지 내 놈들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라. 그리고 감히 내게 거역할 생각을 한 자가 있다면 다음은 바로 내 놈들 차례가 될 것이다. 그는 외줄 위에서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개선장군처럼 포효했다. 그의 충견들 역시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쳐댔다. 그들에게 이것은 정의의 실현이자 자신들의 왕국이 더욱 견고해지는 순간이었다. 물속은 차갑고 어두웠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잠시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그녀를 혹독하게 단련시켰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어떤 상황에도 정신을 놓지 마라. 공포는 너를 죽이지만 냉정함은 너를 살린다. 그녀는 눈을 떴다. 하지만 흙탕물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방에서 느껴지는 것은 오직 죽음의 냄새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포식자들의 불길한 움직임뿐이었다. 그녀의 다리에 사포처럼 거친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갔다. 악어의 피부였다. 수면 위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는 악마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절망. 그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한서연이었다. 그녀의 눈에 공포 대신 차가운 생존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허리에 차고 있던 군용 나이프의 손잡이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움켜쥐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죽음의 냄새, 차가운 흙탕물이 온몸을 감싸고 폐 속에 마지막 남은 공기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시야는 완벽한 암흑. 사방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들이 유령처럼 그녀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미 공포에 질식하여 발버둥치다가 결국 물귀신처럼 끌려 들어갔을 최악의 상황. 하지만 한서연은 달랐다. 그녀의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차갑고 맑았다. 눈앞의 죽음 앞에서 그녀의 뇌는 오히려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에게 처음 겪는 상황이 아니었다. 물론 실제 악어 소굴에 빠진 것은 처음이었지만 이와 유사한 극한의 생존 훈련은 그녀의 삶 그 자체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눈꺼풀 뒤로 십수년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그녀의 놀이터는 또래 아이들의 그것과는 달랐다.
푹신한 모래사장 대신 질척이는 갯벌이, 알록달록한 정글짐 대신 깎아지른 절벽이 그녀의 놀이터였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아주던 사람은 자상한 아버지가 아닌 대한민국 최강의 인간 병기라 불리는 특전사령관 어머니 김수진 중장이었다. 어머니는 그녀를 온실 속 화초로 키우지 않았다. 오히려 혹독한 야생에 내던져진 새끼, 맹수처럼 더욱 강하고 집요하게 단련시켰다. 서연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야. 바로 네 마음속에 있는 공포라는 놈이지. 그놈에게 지배당하는 순간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어머니는 눈을 가린 채 차가운 계곡물 속에 그녀를 던져넣기도 했고 식량 하나 없이 며칠 밤낮을 깊은 산속에서 버티게도 했다. 그 모든 훈련의 핵심은 단 하나였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내는 것. 모든 생물에게는 약점이 있다. 아무리 거대한 포식자라 할지라도 그 약점을 찾아내어 너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만들어라. 너의 무기는 근육이 아니라 바로 이 머리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마치 지금 이 순간 그녀의 귓가에 직접 속삭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려왔다. 공포를 지배하라, 적을 분석하라, 그리고 살아남아라. 서연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의 눈동자에 더 이상 혼란은 없었다. 오직 생존을 위한 냉철한 분석가의 눈빛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남아있는 공기를 최대한 아끼며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했다. 허둥지둥 발버둥 치는 것은 포식자들에게 나는 여기 있다고 광고하는 멍청한 짓일 뿐이었다. 그녀는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온 신경을 피부의 감각에 집중했다. 그녀의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가는 거칠고 단단한 감촉. 첫 번째 악어였다. 놈은 아직 그녀를 먹잇감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다. 놈은 그녀의 주위를 원을 그리며 맴돌았다. 물의 흐름이 미세하게 바뀌는 것을 통해 그녀는 놈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공부했던 야생 포식자 데이터베이스의 한 페이지가 펼쳐졌다. 크로커다일. 수중에서의 주 공격 무기는 강력한 턱힘과 먹잇감을 물고 몸을 회전시켜 찢어버리는 데스롤이다. 하지만 놈들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첫째, 수중 시력. 악어는 눈을 보호하기 위한 투명한 막, 즉 순막, 쉰머를 가지고 있다. 이 막은 물속에서 눈을 뜨게 해주지만 동시에 시야를 매우 흐릿하게 만든다. 놈들은 주로 움직임과 진동에 의존하여 사냥한다. 둘째, 기동성. 놈들의 데스롤은 파괴적이지만 몸을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닥이나 다른 물체의 꼬리나 몸통 일부를 지지해야만 한다. 즉, 허공에서는 그 위력이 반감된다. 셋째, 가장 치명적인 약점. 바로 눈과 비교적 부드러운 목과 배 부분이다. 모든 정보가 순식간에 재조립되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었다. 첫째,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놈들의 레이더망에서 최대한 벗어난다. 둘째,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 최대한 깊은 곳으로 이동하여 놈들의 주무기인 데스로를 봉쇄한다. 셋째, 결정적인 순간 놈의 가장 취약한 부위인 눈을 노린다. 계획은 세워졌다. 그녀는 폐가 터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아주 천천히 물고기가 유영하듯 조용히 몸을 아래로 더 깊은 곳으로 움직였다. 수면 위에서 들려오던 조태식의 광적인 웃음소리가 점점 더 멀어졌다. 그녀의 움직임을 감지한 것일까? 탐색전을 벌이던 악어 한 마리가 마침내 공격을 결심한 듯 그녀를 향해 돌진해 왔다. 물살이 거세게 갈라지며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쳐왔다. 정면 공격. 놈은 그녀를 단숨에 두 동강 낼 생각이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은 몸을 비틀어 옆으로 피하는 대신 오히려 더 깊은 아래쪽으로 파고들었다. 놈의 거대한 턱이 그녀의 머리가 있던 자리를 쩍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닫혔다. 간발의 차이였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첫 번째 놈의 공격을 피하자마자 다른 방향에서 또 다른 놈이 그녀의 다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피할 공간이 없었다.
이제는 싸워야만 했다. 서연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에 차고 있던 군용 나이프를 조용히 뽑아들었다. 어둠 속에서 서늘한 강철의 감촉이 그녀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다가오는 두 번째 악어를 향해 정면으로 마주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암흑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 지옥 같은 공간의 모든 것이 데이터화된 전장 지도처럼 그려지고 있었다. 적은 둘, 무기는 단검 하나, 생존 확률은 희박.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이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준비시킨 그녀만을 위한 마지막 졸업 시험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만 했다. 시간은 멈췄다. 적어도 수면 위에서는 그랬다. 조태식과 그의 무리들은 자신들의 발치 수면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는 처절한 생존 투쟁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여자의 비명이나 핏물이 떠오르기만을 기다리며 희희낙낙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한서연은 이미 죽은 목숨,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비참하게 사라져가는 이름 없는 희생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물속의 세상은 그들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두 번째 악어. 첫 번째 놈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공격적인 놈이었다. 놈은 서연의 다리를 향해 어뢰처럼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왔다. 이번에는 피할 공간도 시간도 없었다. 정면 대결. 그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였다. 서연의 뇌는 0.1초 만에 모든 계산을 끝냈다. 폐속에 남은 공기는 이제 거의 없었다. 단 한 번의 기회, 실패하면 그대로 찢겨 죽는다. 그녀는 더 이상 물의 저항에 몸을 맡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두 다리를 힘껏 저어 마치 돌고래처럼 물을 박차고 나갔다. 그녀의 목표는 도망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해 돌진해오는 악어의 정면으로 역으로 돌진했다. 그것은 자살 행위처럼 보이는 상식 밖의 움직임이었다. 악어는 순간 당황한 듯했다. 먹잇감이 도망치기는커녕 자신을 향해 정면으로 다가오는 경우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본능적인 포식자의 공격성은 멈추지 않았다. 놈은 거대한 입을 쩍 벌렸다. 수십 개의 날카로운 이빨이 죽음의 문처럼 그녀를 향해 닫혀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의 몸이 뱀장어처럼 믿을 수 없는 유연함으로 옆으로 비틀어졌다. 그녀는 악어의 턱을 간발의 차이로 피하며 놈의 거대한 머리 바로 옆에 바싹 달라붙었다. 사포처럼 거친 악어의 피부가 그녀의 전투복을 스치며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움직였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수중, 나이프 전투술의 제1원칙,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가장 짧고 가장 직선적인 경로로 적의 급소를 찔러라. 그녀의 오른손에 들린 군용 나이프가 한 줄기 섬광처럼 허공을 갈랐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체중과 물속에서의 추진력을 칼끝 하나에 응축시켰다. 그녀의 목표는 단단한 등가죽도 강력한 턱 근육도 아니었다. 그녀가 노린 곳은 놈의 가장 부드럽고 가장 치명적인 약점, 바로 눈이었다. 푹! 칼날이 무언가 부드러운 것을 뚫고 더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끔찍하고 질척한 소리가 물속에서 울려 퍼졌다. 서연의 손에 악어의 눈알이 터져나가는 끔찍한 감촉이 그대로 전해졌다. 물속에서 악어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포효가 아닌 고통에 찬 비명이었다. 그 소리는 물을 통해 진동이 되어 서연의 온몸을 때렸다. 극심한 고통에 거대한 악어의 몸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전설 속의 이무기처럼 놈은 물속에서 몸을 뒤틀고 회전하며 발악했다. 데스롤. 하지만 이번에는 먹잇감을 찢기 위한 기술이 아닌 자신의 눈에 밝힌 칼날을 빼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서연은 미련 없이 칼을 놓아주고 그 반동을 이용해 뒤로 빠져나왔다. 눈을 잃은 악어의 광란은 다른 악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평온하던 호수 밑바닥은 순식간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흙탕물이 더욱 심하게 피어올랐고 악어들은 서로의 몸에 부딪히며 혼란에 빠졌다. 바로 지금이었다. 서연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수면을 향해 호숫가를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뒤에서는 여전히 눈을 잃은 악어의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수면 위, 조태식은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비명이나 핏물이 떠오르지 않자 그는 시시하다는 듯 입맛을 다셨다. 시체도 안 떠오르는군. 뼈까지 다 씹어 먹었나 보네. 쯧쯧. 자, 구경은 여기까지다. 모두 훈련장으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첨벙. 바로 그의 발치 호숫가에서 무언가 물 밖으로 튀어나왔다. 처음에는 그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과 온몸의 진흙과 녹조를 뒤집어 쓴 마치 늪지의 괴물 같은 형상. 하지만 그 형체가 비틀거리며 두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서자 모두의 입에서 경악의 신음이 터져나왔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살아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이 알던 그 단정하고 고운 얼굴의 신임 소희가 아니었다. 흠뻑 젖어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사이로 그녀의 눈은 지옥의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전투복은 갈갈이 찢겨 있었고 그 사이로 드러난 팔과 다리에는 악어의 이빨에 긁힌 붉은 상처들이 선명했다. 그녀의 오른손에는 아직 악어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섬뜩한 군용 나이프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악어의 먹잇감이 아니었다. 오히려 악어를 사냥하고 돌아온 전쟁의 여신 그 자체였다. 헉. 그녀는 폐 속으로 신선한 공기를 빨아들이며 거친 기침을 몇 번 뱉어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을 둘러싼 그 어떤 것에도 향하지 않았다. 오직 단 한 사람. 외줄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조태식. 그녀의 시선은 그에게로 곧장 날아가 밝혔다. 그 순간 조태식의 세상이 다시 한번 멈췄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어떻게 저 계집애가 살아 돌아왔지? 내 악어들을. 어떻게 한 거지? 그의 뇌는 눈앞의 초현실적인 광경을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그의 발밑에서 방금 전까지 먹잇감이었던 존재가 피 묻은 칼을 든 채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죽이러 온 복수의 화신의 눈빛이었다. 조태식의 충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입에서는 말도 안 돼 하는 넋 나간 소리만이 흘러나왔다. 그들의 뇌리에 어렴풋한 공포가 싹트기 시작했다. 우리가 방금 죽이려 했던 것은 인간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피 묻은 칼을 든 채 조태식을 향해 아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이 광기 어린 무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정적. 호숫가를 지배하던 것은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었다. 피 묻은 칼을 든 채 지옥의 여신처럼 걸어 나오는 한서연의 모습 앞에서 조태식의 왕국은 그 오만하던 기세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병사들은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을 넋놓고 바라보았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하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여전히 외줄에 얼어붙어 있는 조태식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손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귀를 향해 올라갔다. 그녀의 귓불에는 아주 작고 평범해 보이는 은색 귀걸이가 달려 있었다. 신임 소위의 소박한 액세서리, 그 누구도 그것에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가 극비리에 개발한 최첨단 긴급 호출 장치였다. 외부에는 티타늄 합금으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인공위성과 직접 연결되는 마이크로 GPS 칩과 오직 단 두 사람에게만 송신되는 특수 암호화 채널이 내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젖은 손가락으로 귀걸이의 아주 작은 돌출 부위를 가볍게 그러나 분명하게 딸깍하고 눌렀다. 신호는 즉각적으로 위성을 통해 발사되었다. 수백 킬로미터 밖 군의 심장부로 오직 두 개의 수신기를 향해 신호를 보낸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제 심판의 집행자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녀는 다시 조태식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입가에 마침내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이자 패배자를 향한 잔인한 조소였다. 그녀의 그 미소를 본 순간 조태식은 마침내 기나긴 충격에서 깨어났다. 그의 뇌리를 스친 것은 공포가 아닌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굴욕감이었다. 감히 저 계집애가 자신의 발밑에서 자신을 비웃어? 이 미친년이. 그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오직 저 기어오르는 벌레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짓밟아 죽여야 한다는 원초적인 살이만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는 외줄 위에서 균형을 잃는 것도 잊은 채 땅 위에 있는 부하들을 향해 악귀처럼 포효했다. 뭘 보고 서 있어, 이 병신들아. 당장 전연을 쏴 죽여. 쏴 죽이라고. 그의 명령에 정신을 놓고 있던 그의 충견들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뽑아들었다. 수십 개의 검은 총구가 비무장 상태의 한서연을 향해 일제히 겨눠졌다. 쏴라, 어서. 상황은 다시 한번 절체절명의 위기로 치달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어떤 총성보다도 더 거대한 괴음이 하늘을 찢고 울려 퍼졌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것은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대지를 뒤흔들고 심장을 짓누르는 거대한 헬리콥터 프로펠러의 괴음이었다.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모두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부대 뒤편의 산능선 너머로 검은색의 거대한 강철매들이 마치 지옥의 사신들처럼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최첨단 무장으로 뒤덮인 블랙호크 공격 헬기 2대가 선두에 서 있었고 그 뒤를 수십 대의 치누크 수송 헬기들이 거대한 편대를 이루며 따라오고 있었다. 하늘은 순식간에 거대한 강철의 그림자로 뒤덮였다. 저건? 조태식의 입에서 경악의 신음이 터져 나왔다. 저 부대 마크는 일반 야전 부대의 것이 아니었다. 해골과 칼이 교차된 보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저 마크. 그것은 대한민국 최정예, 아니 최악의 괴물들만이 모여있다는 특수전 사령부의 상징이었다. 헬기들은 순식간에 호수 상공을 장악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수십, 수백 개의 검은 밧줄이 헬기에서부터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밧줄을 타고 온몸을 칠흑 같은 대테러 전투복으로 무장한 특전사 대원들이 마치 검은 악마들처럼 지상으로 강하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들은 단 몇 초 만에 호수 주변의 모든 주요 지점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얼어붙은 흑철대 간부들의 머리에 차가운 총구를 겨누었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조태식의 왕국은 하늘에서 내려온 절대적인 힘 앞에서 종이 호랑이처럼 허무하게 무력화되었다. 가장 거대한 지휘 헬기 한 대가 연병장 중앙에 천천히 착륙했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의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내린 사람은 산처럼 거대한 체구의 노년장성이었다. 그의 어깨 위에는 대한민국 군 서열 1위임을 증명하는 눈부신 4개의 별, 즉 대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합참의장 한광호. 그의 얼굴은 태산처럼 굳어 있었고 그 눈에서는 감히 그 누구도 마주 볼 수 없는 서슬퍼런 분노가 활화산처럼 들끓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으로 또 한 명의 장성이 내렸다. 이번에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한광호 대장만큼 체구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그에 못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에는 별 3개, 중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특수전사령관 김수진, 강철 난초 박수현 소장과 함께 대한민국 여군을 대표하는 또 다른 전설. 대한민국 군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2개의 톱니바퀴 합참의장과 특전사령관. 그 두 사람이 지금 이 지옥의 한복판에 함께 강림한 것이었다. 그들은 내리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곳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걸어갔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 그곳에는 흙과 피로 범벅이 된 채 여전히 자신의 2발로 당당하게 서 있는 한서연이 있었다. 한광호 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딸의 처참한 모습을,
금방이라도 세상을 찢어버릴 듯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어머니 김수진 중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잠시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얼어붙은 시체처럼 굳어있는 조태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겨울 시베리아의 눈보라보다도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조태식 소령. 그녀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조태식의 온몸이 경직되었다. 내가 지휘하는 특수전사령부의 훈련 교범. 그 어디에도 부하 장교를 악어 소굴에 밀어넣는 담력 훈련은 존재하지 않는데. 혹시 자네가 새로 개발한 훈련 방식인가? 한번 설명해 보시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조태식의 마지막 남은 이성과 자존심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방금 죽이려 했던 저 계집애가 누구였는지를. 대한민국 군서열 1위와 특수부대 전체를 호령하는 사령관. 그 두 사람의 유일한 딸이었다는 사실을. 그의 입에서는 더 이상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이 허옇게 뒤집히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그대로 외줄 위에서 균형을 잃고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 악어 속으로 비참하게 추락했다. 그것이 폭군 조태식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풍덩. 조태식의 비참한 추락은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광기의 무대에 종말을 고하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그가 일으킨 거대한 물보라가 잠잠해지자 호숫가에는 다시 한번 지독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이전의 그것과는 그 무게와 색깔이 전혀 달랐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모든 것이 정지해버린 경외에 가까운 침묵이었다. 물에 빠진 조태식은 허우적거렸다. 그는 수영을 못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극심한 충격과 공포로 온몸의 근육이 굳어버린 탓에 물에 빠진 생쥐처럼 비참하게 발버둥칠 뿐이었다. 그의 주위로 그가 애지중지 키우던 거대한 악어들이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다. 악어들은 그를 공격하지 않았다. 마치 더 강한, 진정한 최상위 포식자의 등장 앞에 본능적으로 복종이라도 하듯 녀석들은 그저 그의 주위를 맴돌며 탐색할 뿐 감히 달려들지 못했다. 한때 자신의 왕국에서 절대적인 지배자 행세를 했던 그는 이제 자신이 키우던 짐승들에게조차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한낱 미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건전해. 김수진 중장의 얼음처럼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특전사 대원 2명이 지체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거의 익사 직전인 조태식의 멱살을 잡아 짐짝처럼 끌어냈다. 질질 끌려 나온 그의 모습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 온몸은 역겨운 흙탕물과 녹조로 뒤덮여 있었고 입에서는 연신물을 토해냈다. 그는 사시나무처럼 떨며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쉴 뿐이었다. 바로 그때 육중한 군화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다. 한광호 대장이었다. 그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저 천천히 조태식의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그의 눈앞에 멈춰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욕설을 하지도 위협을 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시선은 그 어떤 고문보다도 더 끔찍하고 잔혹했다. 그 눈에는 분노나 슬픔 같은 인간적인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 눈에 담겨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소멸. 눈앞에 미천한 존재를 이 세상에서 없었던 존재처럼 그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워버리겠다는 차갑고 무자비한 의지. 그것은 신이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감정 없는 절대적인 시선이었다. 조태식은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자신의 영혼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차라리 죽여라. 욕을 하고 나를 때려라. 제발, 제발 그렇게 쳐다보지 마. 그는 마음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의 몸과 혀가
그 압도적인 기세 앞에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것이었다. 그렇게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김수진 중장이 천천히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딸 서연에게 다가가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그 눈빛에는 어머니로서의 안타까움과 걱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조태식에게로 고개를 돌렸을 때는 그 눈빛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린 조태식을 내려다보며 마치 벌레에게 말을 거는 듯한 지독하게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조태식 소령. 그녀는 소령이라는 그의 계급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단어라도 되는 듯 경멸을 담아 내뱉었다. 내가 지휘하는 특수전 사령부의 훈련 교범, 그 어디에도 부하장교를 악어 소굴에 밀어넣는 담력 훈련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귓가에 대모처럼 밝혔다. 혹시 자네가 새로 개발한 훈련 방식인가? 그렇다면 아주 창의적이군. 그 창의적인 발상에 대해 국방부 감사실과 군 검찰에게도 자세하게 설명해 줄 기회를 주도록 하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옆에 쭈그리고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이것이 자네가 말하는 흑철대대의 방식인가? 아니면 그저 자네의 그 역겨운 유의를 위해 신성한 군복을 입고 있었던 것뿐인가? 대답해 보시지. 그 순간 마침내 조태식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합참의장 한광호 대장, 특전사령관 김수진 중장, 그리고 자신이 방금 죽이려 했던 저 피투성이의 신임 소위. 그 세 사람의 얼굴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합참의장, 특전사령관, 그리고 저 계집애. 아버지, 어머니, 딸. 그 끔찍한 진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눈이 허옇게 뒤집혔다. 그의 입에서 마침내 의미를 알 수 없는 짐승의 것에 가까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자신이 건드린 존재가 누구였는지를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다. 그는 감히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을 건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저 장군님들,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따님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제가 감히 어찌. 그는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의 그 변명은 오히려 그의 죄를 더욱 무겁게 만들 뿐이었다. 그의 말은 즉, 상대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자신의 인격이 얼마나 비열하고 저급한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었기 때문이었다. 김수진 중장은 그의 애원을 차갑게 외면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내 놈의 죄는 내 딸을 건드린 것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내 놈은 군인으로서, 인간으로서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내 놈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옆에 서 있던 특전사 팀장을 향해 아주 작게 고갯짓을 했을 뿐이었다. 체포해. 그것으로 모든 심판은 끝이 났다. 김수진 중장의 마지막 선고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흑철대대는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변했다. 하늘에서는 미처 착륙하지 못했던 수송 헬기들이 추가로 내려앉으며 먼지 바람과 함께 새로운 인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특전사 대원들이 아니었다. 팔뚝에 군사경찰이라는 선명한 완장을 찬 날카로운 눈빛의 수사관들이었다. 그 뒤를 이어 국방부 본부에서 직접 파견된 특별감사팀까지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이 이곳에 도착한 이유는 단 하나, 청소였다. 조태식의 왕국을 그 뿌리부터 시작해 가장 말단의 장가지까지 모조리 뽑아내어 불태워버리기 위한 대대적인 정화 작업. 군사경찰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조태식의 충견 노릇을 하던 간부들을 향해 움직였다. 조금 전까지 서연에게 총구를 겨누고 조태식의 악행에 동조하며 환호성을 지르던 자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서슬퍼런 수사관들의 모습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다. 뭐야. 우린 그냥 명령에 따랐을 뿐이야.
이러지 마. 우린 아무 잘못 없다고. 그들의 비겁한 변명은 차가운 수갑 소리 앞에서 무력하게 흩어졌다. 철컥, 철컥.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마치 악마의 왕국에 종언을 고하는 종소리처럼 이어져 울려 퍼졌다. 그들은 짐승처럼 끌려가 대기하고 있던 호송 차량의 차례대로 처박혔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부대의 권력자 행세를 하던 그들은 이제 한낱 범죄자로 전락하여 자신의 비참한 미래를 마주해야만 했다. 동시에 특별감사팀은 부대의 모든 주요 시설을 장악했다. 대대장실, 행정반, 무기고, 그리고 간부들의 숙소까지. 그들의 압수수색은 신속하고 철저했다. 조태식의 개인 캐비닛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고가의 양주와 명품 시계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는 부대 운영비를 빙자하여 병사들의 부모에게서 갈취한 돈의 액수가 꼼꼼하게 기록된 비밀 장부가 발견되었다. 장부에는 수십 명의 이름과 그 옆에 적힌 처참한 액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김민준 이병 부모님, 식당 운영, 월 50만 원. 박상철, 상병, 홀어머니, 월 30만 원. 그것은 장부가 아니었다. 한 폭군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아들을 보낸 부모들의 피를 빨아먹은 잔혹한 착취의 역사였다. 감사팀의 조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부대의 모든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압수하여 지난 수년간 이곳에서 벌어진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군수품 횡령, 유류 불법 반출, 허위 훈련 보고를 통한 예산 착복. 그의 범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대한 악의 실체를 드러냈다. 조태식은 단순히 폭력적인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는 군복을 입고 국가의 재산을 자신의 사금고처럼 이용한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범죄자였다. 그의 왕국이 무너지는 데에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가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공포의 성은 절대적인 권력의 폭풍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 모든 광경을 한광호 대장과 김수진 중장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 추악한 범죄 현장에 자신들의 소중한 딸이 던져졌었다는 사실에 속으로 들끓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다. 모든 주요 범인들이 체포되고 증거물 확보가 끝난 뒤 한광호 대장은 마침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다. 그는 군단장, 사단장 등 현장에 도착한 모든 지휘관들을 소집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 군 전체의 수치다. 그의 말에 모든 장성들이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이런 짐승 같은 자가 버젓이 지휘관 행세를 하며 부대를 사유화할 때까지 그 누구도 몰랐단 말인가.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인가. 그의 질책은 특정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가슴에 비수처럼 밝혔다. 이 흑철대라는 이름은 오늘부로 역사 속에서 지운다. 부대는 해체하고 전 병력은 타 부대로 재배치하도록. 그리고 이 사건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자가 있다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이것은 명령이다. 합참의장의 직접 명령.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조태식의 이름과 그가 만들었던 흑철대라는 오명은 그렇게 대한민국군의 역사에서 영원히 삭제되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한광호 대장과 김수진 중장은 마침내 딸 서연에게로 다가갔다. 서연은 의무병에게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은 채 멍하니 무너져 내린 왕국의 잔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딸의 양쪽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그들의 눈에는 대한민국 군의 최고 지휘관이 아닌 그저 다친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통함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괜찮으냐? 예, 아버지. 괜찮습니다. 많이 무서웠을 텐데 두 분께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짧은 대화.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긴 위로의 말보다도 더 깊은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제 지옥의 문은 닫혔다. 한 소녀의 용기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움직인 거대한 힘이 썩어 문드러진 제국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것이었다.
하늘은 어느새 붉은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장엄하고도 서글픈 빛이었다. 흑철대라는 이름은 합참의장의 명령대로 하룻밤 사이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부대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고 그곳에 속해 있던 모든 병사들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 조태식의 폭정과 공포 속에서 신음하던 병사들은 군단 본부 직속 심리 안정 프로그램에 최우선적으로 배치되었다. 전문 상담사들이 그들의 다친 마음을 두드리고 골마 터진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경계심을 풀지 못했지만 더 이상 보복의 위협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그들은 하나둘씩 자신들이 겪었던 끔찍한 시간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물은 지난 시간 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억압과 공포를 씻어내는 정화의 강물과도 같았다. 국방부는 이들에게 충분한 치료와 휴식을 보장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원하는 부대로 재배치해주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지옥 같던 시간은 마침내 끝이 났다. 부대가 있던 자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부대 이름은 천강, 캔경, 부대로 바뀌었고 무엇보다도 부대의 상징과도 같았던 끔찍한 악어 호수는 공병대가 동원되어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메워졌다. 그 자리에는 푸른 잔디가 심어졌고 병사들을 위한 작은 쉼터와 농구장이 들어섰다. 공포의 상징이었던 공간이 이제는 건강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희망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새롭게 부임한 지휘관은 군 내에서도 가장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임명되었다. 그는 부임 첫날, 나의 지휘 철학은 단 하나, 내 부하가 내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의 따뜻한 리더십 아래 천강부대는 과거의 악몽을 씻어내고 가장 건강하고 단결력이 강한 부대 중 하나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한서연. 그녀의 이름은 군 전체에 알려졌다. 처음에는 그녀가 합참의장과 특전사사령관의 딸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지만 곧이어 그녀가 겪고 싸우고 이겨낸 모든 과정이 알려지자 놀라움은 존경과 경외심으로 바뀌었다. 육군 본부는 그녀의 용맹한 행동을 기리기 위해 이례적으로 신임 소위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모든 영광을 정중히 거절했다. 저는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은 함께 고통받았던 다른 전우들에게는 오히려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또한 모두가 예상했던 특전사나 정보사와 같은 최정예 부대로의 발령도 거절했다. 대신 평범한 전방 보병부대의 소대장으로 가기를 자원했다. 그녀는 여전히 빽이 아닌 자신의 실력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병사들과 함께 호흡하는 진짜 지휘관이 되고 싶었다. 그녀의 선택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단순히 장군의 딸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운 살아있는 영웅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따라다녔다. 그녀는 젊은 장교들에게는 가장 닮고 싶은 롤모델이 되었고 병사들에게는 자신들을 진정으로 지켜줄 지휘관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어떤 특권도 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군의 가장 강력한 특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썩어빠진 관행과 부조리의 경종을 올리는 살아있는 경고등과도 같았다. 시간이 흘러 서연은 새로운 부대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고 솔선수범했다. 그녀는 자신의 부하들을 다그치기 전에 항상 자신이 먼저 뛰었고 가장 힘든 훈련에 앞장섰다. 그녀의 진심 어린 리더십에 그녀가 맡은 소대는 부대 전체에서 가장 단결력이 강하고 전투력이 뛰어난 소대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어느 훈련이 끝난 늦은 저녁, 소대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막사를 정비하던 그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였다. 훈련은 할 만하냐? 여전히 무뚝뚝한 아버지의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걱정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예, 아버지. 아주 즐겁습니다.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짧은 통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언제나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거대한 산이 뒤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 지옥 같던 시간은 지나갔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걸어가야 할 빛나는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악몽의 끝에서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에필로그. 그 끔찍했던 사건이 있고 몇 달이 지난 어느 주말,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평범한 가정집 거실. 거실 풍경은 대한민국의 그 어떤 가정과도 다를 바 없이 평온했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주말 드라마가 한창이었다. 하지만 소파에 앉아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별을 단 장군도 각 잡힌 군인도 아니었다. 그저 오랜만에 함께 휴식을 취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딸,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소파 한가운데에는 이제 막 첫 휴가를 나온 한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군복을 벗고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흉터는 희미해졌고 지옥을 경험했던 군인의 모습 대신 앳되고 밝은 딸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어머니 김수진 중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특전사령관의 날카로운 눈빛이 아닌 그저 딸의 상처가 걱정되는 어머니의 눈빛으로 서연의 팔에 남은 희미한 흉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아직도 아프냐? 그녀의 목소리에는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깊게 배어 있었다. 서연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장난스럽게 웃어 보였다. 아프긴요. 이 정도 상처는 훈장이죠.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께서 시키셨던 생존 훈련이 훨씬 더 아팠습니다. 그녀의 농담에 김수진의 입가에 마침내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맞은편 1인용 소파에는 아버지 한광호 대장이 신문을 보는 척하며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하고 근엄한 표정이었지만 신문 너머로 딸을 향하는 그의 시선에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자랑스러움과 대견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무심한 척 물었다. 새로 간 부대는 할만하고, 네, 아버지, 아주 좋습니다. 훌륭한 지휘관님과 믿음직한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최고의 소대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서연의 대답은 자신감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대답을 들은 한광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고갯짓 하나의 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가 담겨 있음을 서연은 알 수 있었다. 김수진은 여전히 걱정이 가시지 않은 듯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래도 정말 괜찮은 게냐? 그날 얼마나 무서웠겠어. 만약이라도 우리가 늦었더라면. 그녀의 목소리가 불안감에 떨렸다. 서연은 그런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어머니. 그녀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강철처럼 단단하고 난초처럼 우아한 미소가 피어났다. 저는 이 세상 최고의 교관 두 분께 가장 완벽한 훈련을 받았으니까요.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 그리고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공유하는 끈끈한 유대감을 확인했다. 그들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숙명이자 동시에 가장 큰 자랑이었다. 장군 가족. 그들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아주 특별하고도 굳건한 가족이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하찮게 여기는 그 양의 탈 안에는 당신의 목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는 무서운 독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한 사람의 오만한 행동은 결국 그 자신은 물론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권력은 칼과 같아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라를 지키는 검이 될 수도 혹은 자신을 베는 흉기가 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 이 장군 가족의 통쾌한 심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기다려온 가장 압도적이고 완벽한 복수가 아니었을까요?